네, 2024년 1월 27일 이정훈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저는 이런 시각을 하나 제의하고자 합니다. 국방부 장관인 신원식과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 간의 머리싸움이 시작됐다. 무슨 얘기냐고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이름은 마리아 자하로바랍니다. 이름은 어려우니까 건너뛰고 자하로바. 네. 1월 26일 러시아 시간입니다. 외교부는 매일 자기 출입하는 언론을 상대로 외교 브리핑을 합니다. 이 대변인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때 우호적이었던 대한민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무모한 행동에 대해 경고한다 그랬습니다. 양국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했느냐? 근거로 한국 국방수장이 치명적인 무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군사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수장이 치명적인 무기를 포함해서 아주 중요한 군사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지원이 인도주의적, 재정적 지원에 한정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거는 인도주의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에 한정돼 있다. 그리고 나 개인으로서는 자유세계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자유세계의 일원이었죠. 전면 지원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현재의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 현재의 정부 정책은 인도주의적이고 재정적 지원만 해야 된다. 이걸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원식 까불지 마 하고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 대변인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지금 제가 앞선 방송에서 나진에서 블라디보스톡 동쪽에 있는 러시아 군항으로 러시아 배 세 척이 와서 무기를 싣고 간다라고 설명드렸고,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하는 나라들은 각국이 확보한 이 북한이 무기 수출하는 걸 못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각국이 수집한 정보를 그 대북 제재위원회에 속한 전문가 회의에 제출하게 돼 있죠. 미국도 제출할 거고 영국에서 이제 먼저 보도가 나왔죠. 우리도 우리도 다 제출할 겁니다. 제출하면은 그 위원회에서 뭔가 설 무렵에 뭔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긴장이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게 되면 북한은 한국이 까불지 못하도록 치명적인 공격을 할 것이다. 할 수 있다. 그런 예측이 미국에서 나오고 저도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라. 그래서 신원식 장관이 즉시 강력하고 끝까지 대응하라고 한 거는 잘한 것이다. 저는 이런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수출에 대해서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서울은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기술 협력을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서울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기술 협력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봤다. 그러한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법적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발언은 가혹한 발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혹한 발언을 한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가짜 정보를 흘리는 목표는 아시아의 동맹인 미국 처지에선 한국이 동맹이죠. 이러한 한국을 우크라이나 분쟁에 집어넣으려고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젤렌스키가 이끄는 우크라이나는 탄약도 딸리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것저것 들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포탄이 딸립니다. 러시아도 딸렸는데 러시아는 지금 북한이 200만 발 정도를 제공해서 지금 충분해졌어요. 한 반년치는 확보한 것 같은데 지금 미국에서 예산 통계가 안 되고 또 미국은 이 포탄 공장들이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요. 그 근로자도 다시 고용해야 되고 시설도 다 줄여서 지금 대량 생산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영국이 자기네가 만약을 위해 대비하고 있던 100만 발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도 지금 자기네 빈 곳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모양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155mm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가장 왕성한 기업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풍산. 지금 이스라엘도요. 하마스와의 전쟁 때문에 포탄이 바닥나서 우리 쪽한테 여러 가지 던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정부에서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는 개입하지 않으려고 허가를 안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인 지원을 안 하겠다. 인도주의고 재정적인 지원만 하겠다. 이런 건데 간단합니다. 영국이 자기네가 줬으니까 우크라이나 우리한테 사가지고 자기네 곡간 채우고 추가로 저쪽에 주면 돼요. 또 미국도 자기네가 생산하기 너무 힘드니까 풍산거 사서 저쪽에 주면 돼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도 제3국이 사가지고 자기네 거로 한 다음에 이스라엘 주면 돼요. 이게 러시아는 두렵고 하마스는 두려운 겁니다. 하마스, 후티 다 같이 움직이는 건 아시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은 젤렌스키 범죄 정권, 그렇게 주장하죠. 을 위한 무기 비축 공급원, 우크라이나의 무기 비축하기 해줄 수 있는 공급원을 찾기 위해 가짜 정보를 흘리고 있다. 뭐냐? 러시아 빼가 북한 나진항에 와서 무기를 싣고 나간다. 위성사진 다 나오는데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삼아 한국과 미국의 잠수함이 가서 그걸 그 배 세척, 안가라 이런 거 침몰시키면 건져 올리거나 폭발하면서 뭐가 들었는지 확인될 겁니다. 이거 진짜 심각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러시아와 북한은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킨 권리가 있다. 두 나라 관계는 아주 오랜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양국이 교류하는 거는 이웃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 틀 안에서 국제 의무를 책임있게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나와서 발뺌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러시아의 관계를 분거시킬 수 있는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에 대해서 경고한 거죠. 지금 미국은요, 지금 미국대로 사정이 좀 있겠죠. 지금 우크라이나 군대가 쉽게 말하면 당나라 군대잖아요. 러시아 군대도 당나라 군대인데, 근데 우크라이나 군대가 지금 전술적으로 또 전투력도 약해서 돌파를 못하고 또 지금 무기도 딸리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라 그럴까, 처음에는 이제 러우 전쟁을 러시아가 차지한 모든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후복할 때 끝내는 걸로 목표를 했는데, 미국은 이제 그 언급을 자제하기 시작하면서 그 빼앗긴 영토를 탈환하는, 수복하는 그런 목표를 뺀 상태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전쟁을 정전하는 걸 목표로 하는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라 그럴까?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영토 수복을 하는 걸 목표로 하니까 미국 국회가 통과 안 시켜줄 것 같아가지고 그대로 정전하는 거. 네. 미국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네들 돈을 다 안 쓰겠다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이거는 아마 러시아의 힘을 빼는 걸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전쟁을 오래 끌고 가면 러시아 국력이 바닥날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쪽에서 자꾸 북한이 저쪽에 무기를 공급하게 되면 북한은 지금 2010년 이후 최대의 호황입니다. 지금 경제 무지하게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시내 나가셔서 음식점, 식당 가보면 손님 썰렁하죠. 우리 내수 다 죽었습니다. 북한은 꽃놀이패예요. 이게 꽃놀이패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서 니들 까부면은 평정하겠다고 김정은이가 협박하는 걸로 보여요. 이제 너희는 우리 민족, 같은 민족은 아니야. 다른 나라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만약 때리면 침략으로 하겠다. 예. 지난번 지들이 연평도 천안함 때렸을 때는 분명히 침략인데 우리 이명박 정권은 꼼짝도 못했어요. 말로만 쐈지. 그리고 걔네들은 다 봤댔어요. 이거 침략 아니. 자기네가 때릴 때는 오리발 내밀고 우리가 하면 침략이라고 하기 위해서 별수를 다 쓰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공간에 넘어가는 게, 그러다가 북한이 뭔가 더 긴장되게 미국하고 우리하고 쪼이면은 빵빵 쏴서 우리를 막 코피 터지게 해서 북한은 응전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우리 안보 당국자들의 생각을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보 책임자는 가장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라 그래야 되나?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으로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조태영 국가정보원장. 세 번째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그거 거의 동급으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렇게 보면 맞겠죠. 그런데
신원식 씨는 육사를 나왔어요. 이 양반 고등학교 내가 어딘지 모르겠다. 근데 조태영, 장호진, 조태열 세 사람은 전부 다 외교부 출신입니다. 외무고시 출신입니다. 다 세 명 다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안보 정책을 결정하는 네 사람 중에 3대1로 외교관 출신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국가안보실장을 계속 외교관이 맡아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외교로 푸는 게 좋으냐, 국방으로 푸는 게 좋으냐, 아니면 정보로 푸는 게 좋으냐도 좋은데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외무고시만 따지고 나이로만 따지면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에요. 이 조태열 장관은 그 유명한 우리 술 많이 먹을 때 나중에 주신이 된다 그랬죠. 그 조지훈 선생 그분의 아드님입니다. 중앙고등학교 나왔어요. 중앙고등학교 나왔다는 거는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중앙고등학교는 옛날 시험 볼 때 후기였습니다. 전기계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는 경기, 서울, 경북. 그다음에 후기에서 제일 좋은 학교는 중앙.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경기나 서울, 경북을 떨어진 사람들이 주로 중앙에 응시해서 그래서 중앙고등학교가 서울대학교 제일 많이 가는 학교가 경기, 서울, 경북. 그 다음에 용산하고 중앙이 비슷비슷합니다. 우리 중앙이 오히려 많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지방에서는 경남고, 부산고, 경북고, 그 다음에 광주일고가 비슷한 수준이었고, 광주일고가 약간 처지죠. 그 중앙고를 나왔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앙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그래서 외무고시를 봐가지고 외무고시 13회 합격자입니다. 55년생. 그 다음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바로 전임 국가안보실장이죠. 그는 경기를 나왔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습니다. 56년생, 조태열 장관보다 한 살 아래입니다. 경기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무고시 14회입니다. 1년 후배죠.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그리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서울의 성동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16회 외시를 붙은 사람입니다. 다 외교관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차관을 2차관 지냈고 유엔 대사를 지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통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 대사관에 참사관으로 근무한 적도 있고 뭐 등등. 스페인 대사도 지냈고 그런 거쳐서 가장 중요한 자리로서 외교부 2차관을 거쳐서 유엔 대사를 지냈습니다. 그럼 조태용 바로 1년 외시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1년 후배인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호주 대사를 지냈고 남북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죠.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9.19 공동선명 2005년에 나온 거 그때 이분도 이거 육자회담에서 공동선명에 참여했고 그런 분입니다. 아주 미국에 영어 잘하고 미국통입니다. 그러면 장호진 자리로선 가장 안보 문제에 중요한 장호진 안보실장은 러시아 대사를 지냈습니다. 러시아를 아는 사람이죠. 자, 이렇게 이제 미국 외교부 출신이고 미국을 많이 아는 사람하고 러시아를 아는 사람이 안보의 주축이고 신원식 씨는 육사를 나와가지고 이분은 이제 굉장히 전사에 밝은 사람이죠. 굉장히 많은 게 아는 사람이에요. 자, 러시아가 이렇게 나오고 할 때 어떻게 대응할까요?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 윤 대통령이 서울대 출신의 외교관 중심으로 이렇게 안보진을 짰을까? 이제 과거 이제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연세대 위주로 짰고 또 이명박 정부 때는 고대 중심으로 짜고 그런 게 보였는데 뭐 서울대는 뭐 좋은데 외교관 중심으로 왜 짤까? 저는 항상 이게 의심이고 반대로 이제 과거 군사정부 때는 군인 위주로 안보팀을 짰었죠. 이게 다릅니다. 자, 이럴 경우에 러시아의 관계를 의식해서 우크라이나 관계를 어떻게 하자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북한이 도발해도 한미 관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풀는 쪽으로 이명박이 그렇게 갔었죠. 그 정권이 굉장히 약해져 버렸죠. 지금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신원식 장관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 장관 노선이 꼭 오를 수도 없고 또 3명의 외교관이 더 판단을 못할 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유심히 보자 이거예요. 러시아는 일단 공갈을 치고 들어왔고 근데 우리의 국가안보실장은 러시아 대사를 지낸 사람이다. 또 미국 출신, 미국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안보 국정원장하고 외교부 장관으로 있으니까 미국이 뭔가 하게 되면 또 따라갈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러시아와 맞짱을 뜨는 거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하나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신장관을 거의 찍어서 공갈을 날렸습니다. 이러한 거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북한하고 짝짝꿍돼서 자기네 필요한 거 챙기고 북한은 돈 벌고 그런 건데 우리 안보팀은 외교관 일색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좀 더 강경한 대응,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무기를 싣고 가는 함정을, 배를 침몰시키는 작전까지 검토해보라 이런 얘기를 던지고 있는데 이렇게 던져야만 생각들을 해요. 겁을 내서 아무도 말을 못해요. 제가 던집니다. 민간인이니까. 지도새도 모르게. 그럼 북한이 뭐라고 하겠죠. 예? 그렇게 해서 북한은 코너로 몰아버려야 돼요. 이 한반도 게임은요. 러시아나 중국을 상대로 세게 막살 딱 치고 들어서 한 방 날리는 쪽으로 가야지 뭐 말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제가 공부하는 이상 보게 되면 외교는 우아하지만 밑에서는 치고받고 하는 정보전 그다음에 막 쏘기 직전에 육박전이 있는 거예요. 정보전과 실질적인 전투 같은 게 벌어지면서 외교가 타협되는 거거든요. 신원식의 고투 그리고 외교관이 더 많은 3대1로 많은 한국 안보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십시오. 윤석열 정권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